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호입니다. 2월 2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검진이 있어서 병원을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내드릴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을 하루 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너무 좋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인공지능 수혜주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공유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뉴스까지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시황과 그리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을 대하고 있는지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2월 2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S&P 500 맵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맵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랑은 약간 양상이 다르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개수로 따지면요. 하락한 종목의 수보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섹터별 퍼포먼스를 봐도 상승한 섹터의 수가 하락한 섹터의 수보다 더 많았거든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빨간색이 테크주 쪽에 모여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시장의 폭 역시도 어제보다 오히려 더 확장됐습니다. 어제는 52.08이었는데요. 53.47로 올라갔죠. 시장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현황을 우리가 섹터별로 살펴봐도요. 하락한 섹터의 수는 상승한 섹터보다는 적었습니다. 미국 증시, 즉 S&P 500은요, 총 11개의 섹터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상승한 섹터는 6개, 그리고 떨어진 섹터가 5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보시면 기술주가 1.43% 가장 많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게 유틸리티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한 가지의 팩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유틸리티 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전력 수혜주들이 들어있거든요. 어제는 인공지능 전력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면서 유틸리티 섹터의 하락에 이바지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전략별 어제 투자 성과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모멘텀 주식이 1.03%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그로스, 성장주입니다. 0.97% 마이너스. 세 번째는 퀄리티가 나와 있는데요. 우량주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량주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7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제 하락한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역시 AI 수혜주입니다. AI 수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한 주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주식 투자자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보상과 위험을 비교해서 투자를 진행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주식 투자에서 말하는 위험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위험과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커다란 섹터 아니면 변동성이 커다란 주식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멘텀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지금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장기적인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여기 3년 수익률이 있습니다. 모멘텀 투자 전략은 3년 동안 38.01%의 수익을 올렸고요. 성장 주식은 41.18%, 그리고 퀄리티, 매그니피센트 7이 들어가 있는 우량주는 43.32%의 수익을 올려서 전체 투자 스타일 중에 가장 좋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즉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주가의 상승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공포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식을 지키면서 반등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요, 결코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 지수 역시 아직까지는 19.81이니까요, 20도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평균보다 아직은 낮은 상태거든요. 게다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메릴 린치 옵션 볼라틸리티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는 무브 인덱스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브 인덱스는 뭐냐면 이 변동성을 측정할 때 우리가 빅스를 이용하잖아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가 바로 이 무브 지수입니다. 무브 지수가 지금 88.44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지수를 우리가 1년으로 바꿔보면 현재 수준의 무브 지수는 굉장히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고요한 그런 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요,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불안감이 넘치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25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반등하는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28까지 떨어졌고요. 조금만 더 공포감이 확산되면 드디어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미준 탑픽의 성적을 살펴봐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역시도 세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대체로 급락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애정하는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는 10% 이상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인공지능 수혜주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투자자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것 하나는 베어마켓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베어마켓인지 아니면 스쳐가는 바람인지, 스쳐가는 바람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조정은요, 4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따라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회복하는데 뭐 한 주, 2주 이렇게 빨리 회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몇 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베어마켓이 찾아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섹터별로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은요, 베어마켓이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섹터들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투자 종목이 지금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 특히 인공지능 수혜주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섹터로 이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 2년 넘게 굉장히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조정은 3, 4개월 이후에 모두 회복이 된다는데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모든 종목이 3, 4개월 후에도 떨어져 있을 것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개중에는요, 회복하지 못하는 주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23종목이나 되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몇 종목이 끊임없이 떨어진다 해도 나머지 종목이 반등하면서 결국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자금의 순환, 즉 로테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간파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반면 나스닥은 1.21% 떨어지면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과 연계돼서 움직이는 자산이 하나 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어제 8.28%나 폭락하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 87,914에 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는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컨텐츠 하나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예상을 보여주는 차트가 있었는데요. 이 차트 내용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한동안 지금 비트코인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0만 6천 선에 걸쳐져 있던 단단한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선은 91,500에 걸쳐져 있는 단단한 지지선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 91,500이 깨졌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다음에 나타나는 단단한 지지선은 73,500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의 하락 신호가 더 있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였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요, 블록체인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온체인 분석을 바탕으로 했더니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가 지금에서 만약에 개선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86,00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진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 가지 신호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대로 적중되면서 87,000, 86,0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장 초반에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 중반까지는요, 이대로 나스닥이 회복하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나스닥이 갑자기 추락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될 예정인 관세에 대해서요, 당초 연기된 일정에 따라서 제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죠. 왜냐하면 우리가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매긴다, 이렇게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캐나다랑 멕시코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러면 한 달간 유예한다, 이런 소식을 접했잖아요. 그때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그냥 겁만 주고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진 않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다시 트럼프가 등장해서 아니다, 실제로 관세는 부과된다, 국경의 경계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관세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시장에는 진짜로 관세가 매겨지는구나,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은 돌이킬 수 없구나, 이런 짐작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에 목숨을 거는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미국 증시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지,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막무가내 이미지의 트럼프가 감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미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된 아주 수준 높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좀 무례하기도 하고 예의도 없고 좀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예의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랑은 성격이 굉장히 잘 안 맞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최종 목표가 뭔지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관세에 목숨을 거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트럼프는요,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수출 통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수출 통제는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수출을 통제하면서
통해서 미국 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요. 첨단 제도 시설을 계속해서 미국 내에 구축하고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AI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한다. 자, 바이든 정부 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팬데믹 기간 동안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우리가 미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공장이 너무 없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수출을 통제하면서 많은 공장들을 미국 내에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보복 조치 위험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복 조치 위험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관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호 관세를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너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고 싶은데 너네가 반대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세에 매길 거야.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목표는요,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은요, 만년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커다란 해결책, 효과적인 해결책은 역시 관세 부과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무역 적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 보복 조치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상호 관세입니다. 우리가 관세 매기는 거 싫으면 너네도 관세를 내리면 되잖아. 왜냐면 너네가 10% 부여하면 우리도 10% 매길 거야. 너네가 0%로 내리면 우리도 관세 안 매길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복 조치 위험을 역시 상호 관세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의 최종 목표 세 번째는요, 미국 경제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강화시키는데도 관세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높이게 되면요,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실제로 어제 커다란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애플이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구상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재정 강화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까지 지금 감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금을 줄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재정이 약화될 텐데 이걸 메꾸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수 증대를 통한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네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관세를 올리게 되면요,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부작용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에너지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트럼프가 이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내 에너지 생산 증대를 통해서 에너지의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셰일 오일을 포함해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 주식들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요, 우크라이나는 빼고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결된다면 에너지 가격은요,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러한 식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무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국 경제와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부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악화를 방지하겠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수입 원자재 그리고 부품에 대한 관세가 생산 비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보복 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복 관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관세로 대응합니다. 너네 올리면 우리도 올릴 거야. 너네가 내리면 나도 내릴게. 이렇게 상호 관세로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인플레이션이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자동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 자, 그만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제외시키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도 역시 관세 문제인데요. 중국이라든지 제3세계에서 들어오는 전자제품, 식료품 등에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요. 공급망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인플레이션, 보복 관세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뭐 상호 관세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상호 관세로 대응하면서 일단 보복 관세를 피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미국 소비자한테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실상 과거 10년 동안 글로벌 경제를 움직인 것은요. 중국은 생산을 하고 미국은 소비를 하면서 선순환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상호 관세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에 대응하면서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이 관세를 내리게 되면 역시 인플레이션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달러 강세 문제가 있습니다. 달러가 너무나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역시도 관세로 대응합니다. 자, 관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였죠. 그때 1달러당 240엔이었던 엔화 환율이요. 1년 만에 150엔으로 절상됐습니다. 지금 역시도 미국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달러가 굉장히 강력한데 우리가 달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통화를 절상해라. 이러한 요구를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를 이용을 하면서 트럼프는요.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관세를 하나의 툴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가장 빠르고 분명한 해결책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빠른 협상의 타결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을 제외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벌이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전쟁이 종결되고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게 되면요. 결국 인플레이션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해결되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인하하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는 계산이 포함된 메시지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전쟁의 종결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계획이 모두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완성될 때쯤 되면 미국 증시는 역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시장에는 항상 블랙 스완이 존재합니다.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또한 트럼프의 계획대로 푸틴이 따라줄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또한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빨리 속전속결해야 된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잡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기사 하나를 더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은요. 대세 상승장은 과연 끝났나?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까지 덧붙여서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제 목소리를 닮은 인공지능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하락 추세가 잠잠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계속해서 떨어지더라도요. 여러분들 주가창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는요. 오히려 주식 관련된 기본적인 서적을 읽으면서 견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읽으실 책이 없으시면 제가 이번에 출간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굉장히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견디기 위해서 읽는 것이 바로 미국 주식 관련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투자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준 주식시장의 강세장이 이제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인기 있는 센티멘트 측정 지표가 시장의 향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어 AII,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의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주 이동 평균 상승 심리는 33.9%로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하락 심리는 지난주 말의 최고점보다 낮지만 장기 평균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 BOFA 싱유러티즈의 강세 및 약세 지표 불 언드베어 인더케이터는 5.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약간 상승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중립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표가 1이면 극도의 공포를, 10이면 극도의 행복 탐욕을 나타냅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 오후 거래에서 초기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을 무렵 주식은 2025년 최대 1일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FACTSET 데이터가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소비자 심리 지표와 서비스 부문이 이 약세 등 최근의 데이터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하락의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S&P 500은 이틀 전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을 이끄는 모멘텀 거래가 약간의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및 엠너빈과 같은 고공행진 주식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을 제외한 대부분이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덱스 추적 펀드를 선호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식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와 같은 지수에 대한 영향을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생각과 행동 사이의 괴리는 확실히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입니다. 미국 주식의 랠리는 둔화되었지만 기업 수익과 경제 상황과 같은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수익은 4분기에 월스트리트가 예상했던 강력한 수익 성장을 대체로 달성했으며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2024년 말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밸류에이션부터 워싱턴의 혼란스러운 변화 속도까지 더 많은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이 급격한 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승 속도가 확실히 둔화되었습니다. 찰스 슈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 케빈 고든은 투자자들의 태도 측면에서는 비관적 정서가, 투자 포지션 측면에서는 낙관적 정서가 갈라져 있다고 말했다. 금요일 이후로 이러한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손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이민, 러시아 등 미국 적대국과의 관계에 관한 정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미국 경제의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괜찮아 보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대통령의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록은 이번 주 초에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나 워싱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계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금요일 발표된 수치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가치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시장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는 워렌 버핏의 태도는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는 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과도하게 높다고 말하는데 이로 인해 주식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망스러운 뉴스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빼려는 욕구를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EPFR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주식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이 작년 말에 빠른 속도에서 둔화되었지만 투자자들은 2월에 미국 주식에 계속해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사람들은 금과 채권과 같은 방어적 자산을 추적하는 펀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어메리카가 조사한 투자 관리자들은 현금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슈와브의 고던은 최근 트럼프의 이민 단속이 특히 미국 농업 부문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관련이든 이민 관련이든 시장의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관련하여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확실히 약간의 우려는 종종 시장에 건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는 주식이 때때로 걱정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는 지난 금요일 MARKETWATCH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투자 심리 지표가 침체 국면을 보였을 때 그 직후 주식시장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매도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즉, 추가적인 약세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옵션 거래자들은 계속해서 상승 콜 옵션을 선호하고 있으며 VIX 또는 월스트리트의 공포 지수로도 알려진 변동성 지수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VIX는 금요일 장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장기 평균인 20선 아래인 18.45로 마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요일에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주식과 관련된 옵션 계약이 만료되면서 매도세가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아메리카스의 주식 트레이딩 담당 이사인 파진 아자르는 긴장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P 500 지수는 금요일 1.7% 하락한 6013.13에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2% 하락한 19,524.02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7% 하락한 43,428.02로 마감했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아래 그림에 나와 있듯이 지난 7개월 동안 S&P 500이 5% 이상 하락하는 가벼운 수준의 조정은 무려 6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의 5% 이상의 하락을 초래한 주요 시장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7%, 엔 캐리 청산 특히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엔화가 달러 대비 14% 급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를 유발. 2024년 8월 -7%, 약한 고용 보고서와 경기 침체 우려. 예상보다 낮은 고용 증가와 이전 수치의 하향 수정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매도세가 확산되었고 기술주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4년 9월 -5%, 금리 및 달러 변동성 강달러와 국채 금리 상승이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판단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주식시장이 조정을 겪었습니다. 2024년 10월 -5%, 기술주 조정 기술주 중심의 과매수 이후 차익 실현 매도세가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6%, 금리 상승과 기술주 약세. 연말로 갈수록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가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받았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전망 악화가 하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2025년 2월 -5%, 대형 기술주 실적 실망. 앨퍼벳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 수익 부진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으며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의 성장 둔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매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5% 이상 하락할 때마다 시장 투자자들은 그럴 만한 이유를 핑계로 2년 넘게 급등하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수익 실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때마다 시장은 예외 없이 저가 매수를 실행하면서 조정은 비자 반등에 성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 발표가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가 발표됩니다. 또 한 번 미국 증시를 반등시킬 긍정적인 촉매제가 발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